노상원 얘기뿐만 아니라 연결시켜서 보자면 지금 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가 주요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름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김충식이라는 이름을 좀 같이 나오죠.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평 공흥지구 관련돼서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진행하는 과정에 김충식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고 김충식을 지금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영장에. 그리고 김충식 관련돼서 보도가 나오는 것들 어제 우리 출연했던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다 온 이후에 뭐 본인이 수사 내용을 이제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방송 등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 과거에 이 김충식이라는 인물과 노상원이라는 인물의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김충식이 2015년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그 DMZ 스토리전이라는 무슨 전시회를 했었는데 당시에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당시에는 이름이 노용래였죠. 노용래. 예, 노용래 장군의 후원금 봉투가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만큼의 인연이 오래됐다. 그리고 노상원으로부터 나왔던 지금까지 보도들 중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YP 프로젝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프로젝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뭐 문건이라든지 그리고 김충식 그리고 최은순, 김건희로 연결되는 그 인연 이렇게 따지자면 노상원은 윤석열, 김용현과 연결되는 라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쪽 인맥이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멋쟁 해병의 우리 저 단톡방 멤버이기도 했던 김규현 변호사는 이종호 전 이 블랙펄 인베스트 여기 대표하고 김건희하고 또 친분이 있었다는 거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분이 이제 구속되고 나서 저는 참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진짜 드는데, 그렇구나. 예.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분이 뭐 김건희하고 친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죠. 없다. 예. 일단은 이제 유죄를 받았고 주가 조작을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뭐 2020년인가요? 그때 뭐 수사가 시작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통화를 한 것들이 나왔고 저하고 통화하거나 저희랑 술 먹는 데 있어서도 뭐 김건희와의 친분을 얘기를 하는데 꽤 구체적이에요. 예. 그리고 오래됐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 보면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라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김건희와의 친분 과시하고 뭐 이 다른 멤버들 있잖아요. 뭐 임성근 뭐 그리고 경찰의 그 조병록 이런 인물들이 인사청탁을 전달했던 정황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노상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또 막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해설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상원은 이제 뭐 내란을 준비하고 계엄을 준비하면서 인사도 동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진급을 빌미로 이제 돈을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종호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실제 선수로 뛰었던 사람이니까 실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난 정권에서는 이 사람이 입을 열면 김건희가 굉장히 다치겠죠.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때 나왔을 수 나오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종호하고 김건희는 일종의 원래 친분 관계도 있었습니다만은 김건희가 굉장히 이종호를 관리하는 관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종호는 많이 이용을 해먹은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임성근이라든가 조병노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진급을 시켜주겠다, 뭘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관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분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랑 친하다고 막 해주는 그런 사람이겠는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대가관계가 계획되었을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편이죠. 진짜 복마전이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종호가 어쨌든 도이치 주가 조작 1차, 2차와 모두 연관이 돼 있고 2차에서는 선수였고 2차에서 어쨌든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TV 토론에서 돈 번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검찰 조사 결과로도 20억 이상을 본 것 같고 지금 뭐 한 35억에서 50억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은순의 또 자금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니까 추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기사로 썼지만 그 돈이 한 번도 재산 신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종호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종호가 하던 주가 조작의 자금으로 이제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또 뭐 계좌 관리인 뭐 이런 표현들도 했고. 거기에 플러스 이종호가 지금 말씀하신 인사 개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3부 체크가 있잖아요. 예. 3부 체크는 뭡니까? 윤석열이 선수로 뛴 사건이거든요. 윤석열이 3부 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2번 하고 러시아를 한 번 갔다 오고 폴란드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이 동원되고 뭐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 이종호 레벨에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을 동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도 누가 껴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이종호가 연루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김건희의 돈을 관리했다. 근데 그 돈에서 2-30억 이상을 벌었는데 그 돈이 아무도 그때 관심을 안 가졌다. 그 돈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3부는 어쨌든 주가 조작 대통령이 퍼포먼스로 나서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지금 1,000원대 주가가 5,000원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 쌍둥이 회사처럼 있는 웰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이 웰바이오텍의 지금 회장이 도주 중인 거죠. 이 웰바이오텍도 저희가 지난주에 분석을 해보니까 1,000원대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4,700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놀랍게도 이 웰바이오텍은 3부보다도 네임드 이름이 없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가 300억대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 무기명 채권을 산 사람들은 30명도 안 돼요. 30명 안팎인데 이 30명 안팎이 한 500억에서 800억을 벌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30명이라고 하는 건 투자조합들도 있으니까 복수 이제 포함인데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주소가 있는 회사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지난주에. 근데 다 공유 오피스를 쓰거나 페이퍼 컴퍼니거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실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도 어쨌든 굉장한 선수들이 결합이 그러니까 거기도 한 무더기가 있다는 거지. 한 무더기가 지금 더 있는 거예요. 웰바이오텍에도. 그러면 이 흐름들에서 이종호 역할이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면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거 안 보이는데 인적인 링커가 이종호고 여기도 이종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종호가 지금 어쨌든 받아야 되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이종호 씨 기소된 내용 뭐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가 조작 관련된 이야기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 주가 조작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여기에 뭐 웰바이오텍은 또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도주 중인 이기훈이라는 사람을 이 신병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어제 신용환 교수가 가면서 전한 말은 이기훈 곧 구속될 것 같다. 잡힐 것 같다. 잡힐 것 같다. 왜냐하면 특검 참고인 조사 갔다 와서 아무런 맥락 없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닌가. 근거가 있어 보이네. 저희는 뭐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그 인사청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조병노라는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이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렇죠. 경무관이고 이 사람 이름이 어디서 들었지라고 생각해 보면 백혜룡 경정 맞습니다.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그 외압을 얘기했다. 마약 수사에 있어서 외압을 얘기할 때 경찰에서 연락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겹치고 퍼져나가요. 그 마약 사건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동부지검 이문정 검사장에게 이 합수부를 맡긴다라는 거 직접 지휘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합수부는 대검에서 지휘를 했었는데, 예, 그 합동수사본부가 대검에서 지휘하는데 그 사무실 위치는 동부지검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빈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데 대검 지휘를 받으면서 이문정 검사장이 직접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잘 됐네요. 예,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분위기와? 아무래도 지금 대검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좀 신뢰성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문정 검사장에게 아마 좀 이걸 제대로 맡겨가지고 한번 해보자. 현재 그리고 지금 특검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차출돼 있어서 특검을 이것 때문에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문정 검사장이 맡으면 일종의 특검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혜룡 경정은 계속 외곽에서 지금 이 합수부의 수사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될지 이문정 검사장이 어떤 또 수사를 펼쳐나갈지는 좀 보도록 하고 우리 김기현 변호사 오셨으니까 이제 박정훈 대령 좀 안부를 묻고 싶은데 그 어찌됐건 복귀하셨잖아요. 예,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지금 복귀를 하셔서 원래 계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셨던 자리로 가는 것이 일단은 1단계 명예 회복이니까 저희는 그것은 됐다. 그래서 지금 열일을 하고 계시고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수사되는 내용들이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그 누가 최혜병을 죽게 만들었느냐 요게 하나 그리고 누가 외압을 했느냐가 둘 그리고 왜 외압을 했느냐가 셋인데 1번 2번은 뭐 전 거의 됐다고 보여집니다.
남은 건 이제 3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종호라든가 뭐 고석이라든가 그때 나왔던 무슨 김장환, 이영훈 목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아쉬운 것은 제가 작년에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통신 기록이 삭제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다 삭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날짜 지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그 통신 수사가 그 전에 공수처가 기존에 확보해 놓은 그 기록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보면은 김건희가 주진우 의원 그 당시 법률 비서관하고 통화한 것들이 나오고 뭐 이제 종교계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이랑 관계자들이 통화한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나왔으면 그 사람이 그럼 또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겠죠.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끊어졌으니까 지금 그게 아마 이제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특검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이제 특검 수사 기한 연장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특검법의 발의 이런 내용들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게 뭐 한두 건이어야죠. 너무 많아요. 과거의 특검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 국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수사 성과도 성과인데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는 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짧게 요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그 광복절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독립이라는 것을 해방, 광복이라는 것을 연합국 승리에 이은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많은 사람 그냥 분노를 끌어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또 자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 독립운동의 결과로 광복이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사적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석은 안 된다라면서 계속 이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오히려 또 화를 돋구는 행태가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준숙 위원장 이 거치 문제라든지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사람이라 또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지금 문제 있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해결책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꾸면 입법밖에 없죠. 네. 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공공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을 바꿔가지고 임기를 일단 정부가 맞춰야 되는 거고 김영석 독립관장은 이게 마치 그냥 하나의 학술을 설명한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함석헌 선생까지 막 끌어들이고 그러는데요. 그건 거짓말이고 왜곡이었어요. 본인이 45년 8.15는 광복이 아니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48년 8.15가 진정한 뭐 광복이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대단히 비겁하다. 그리고 이진숙 씨는 이를테면 지금 대구시장 출마 채비를 지금 이 정권하에서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두는 게 국민한테 이득이 되느냐를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일단 처벌을 받았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건의위원장, 방통위원장 책상을 치워버렸어요. 아예 못 오게 했단 말이에요. 국무회의에 맞습니다. 뺐죠. 그 사슬을 법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자, 이게 뭐 입법밖에 지금 솔루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입법은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신속하게 빨리 해야죠.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이 바뀌면은 공무원, 정무직, 장관, 차관들은 다 바뀝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게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의 장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기를 두는 것, 임기를 그 지켜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알박기라는 표현이 인사에서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법기관이고 그래서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공공기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를 하는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헌법적으로 독립 혹은 이제 법률적으로 독립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또 그 기관의 역할을 할 때 그게 필요한 건데 맞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나 이제 방통위원장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도 그게 정말 시급하면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해임 사유가 해당되는지 해임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뭐 53명을 임기를 맞추자 이러면 이제 정쟁화 되니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뭔지를 지금 뭐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과거에 이제 공영방송 사장들이나 이사회를 조절할 때 좀 비겁한 방법들 많이 썼죠. 그때도 검찰이 동원됐어요.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털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빵. 너무 좋아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과거에는 문제 삼으면 이걸로 날리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좀 더 페어한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방송법 3법 지금 계속 국회 통과되고 있는 내용들 알고 계실 테고 이후에 뭐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는 쟁점 법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세진 이 상법 개정법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을 하고 또 뭐 미국 가서 각각의 정상회담들을 치러낼 텐데 조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순방 관련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일정이 나온 것 같아요. 23, 24 일본 도쿄 방문해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이 23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24일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워싱턴에 도착해서는 동포 만찬 간담회가 있고 그리고 25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정이 되는 26일이 되면 그 알링턴 국립묘지 미국에서 헌화를 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하는데 여길 가는 이유는 그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해요. 과거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에 26년 만에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이 투자하는 그 필리조선소라는 곳, 조선업에 관련돼서는 뭐 한미 간에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28일 새벽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브리핑이 나와서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말에도 분명히 뉴스가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이제 뉴스다이브 방송이 없다는 부분에서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쉬움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이러면 일요일 오후가 바빠져요. 맞네. 고단하거든. 맞아요. 좀 편안한 뉴스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덥고 주말이 오는데 그렇게 뭐 유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계획 있으세요? 계속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우울하네요. 저렇게 진지하고 슬픈 눈으로 너무 일단 목소리가 주말 너무 계획을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우리 김한 기자는 주말에 뭐해요?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놀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미드 뉴스룸을 보고 있는데요. 진짜 강추해요. 나 너무 인생작이야. 그게 언제 건데 지금? 나 지금 보고 된 거 아니에요? 되게 오래돼. 한 10년 됐더라고요. 새로 나왔나 지금? 아니에요. 옛날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갑자기 새 시즌이 나왔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나르코스가 인생작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 건강하고 좀 그 유쾌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 보고 이제 적어도 뉴스다이브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일 것인데 이 뉴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돌아와서 아주 든든했던 오늘 뉴스다이브였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일정 조정 저희가 해가지고 이제 요일 딱 박아야죠. 어디 못 가게끔. 여기저기 엄청 불려다니시더라고. 자, 오늘 뉴스다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김한 기자, 장미 변호사와 함께했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